자, 그러면 이제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볼게요. 자, 여기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만주인데요. 만주는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고 이제 그 중국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고 그걸 통해서 만주국이 수입되면서 한일 간의 이제 한중 간의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죠. 자, 그때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대 중에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어요. 그 활동 내용을 보면요. 자, 1930년대 들어와서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이다. 일제는 1931년 9월에 봉총 부근에 철도를 폭파하고 이걸 이제 유조보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게 남만주 철도를 이제 폭파시켜 놓고는 이걸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 소행이다 하면서 만주를 침략하게 돼요.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데, 그리고 이제 무력으로 만주 지역을 장악한 일본은 1932년에 개대 정부였던 안주국을 수입하게 되죠. 자, 이 무렵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크게 두세 척의 독립군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만만주 일대 중심으로 조선혁명군과 동만주 일대 근거에서 한국 독립군이 양대 무장 세력이었다. 그리고 자국군과 자위군, 의용군의 이름을 가진 중국 항일 무장 세력도 곳곳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이들 중국의 무장 세력들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한중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만주 곳곳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의 활동 범위가 여기 쭉 나와 있죠.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조선혁명군이 했던 전투들, 영릉과 전투, 도가보 전투, 흥경형성 전투, 등등등. 이런 전투들은 이제 위치하고 이제 한번 찾아서 좀 봐주세요. 예전에 바대사 관련돼갖고 한번 같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11년도에요. 자,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이 양세봉이에요. 그래서 양세봉이 중국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1932년 3월에 신비형 영릉가를 주둔하고 있는 그 일본군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5일간을 거쳐서 격전했는데 이 영릉가 전투는 에서 일본군과 만주군은 무수한 사상자와 무기들을 버려둔 채 패퇴했다. 자,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전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자, 이들 통해 그 한중 두 민족 간의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한층 높아졌고 계속 연합전 작전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릉가 전투의 의미가 여기 쭉 나와있죠. 이후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농민자위군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부대를 연합하여 신비연, 한인연, 지바연 일대에 수많은 전투를 했고 그 중에 흥경연선 전투와 신계경 전투에서 일본군을 기습 공격해서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자, 한국 독립군도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부대와 연합해서 북만주 일대에 일본군과 직접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 앞에 이제 그 한중연합군, 그러니까 조선혁명과 연합한 부대들은 이제 호로군이거든요. 호로군. 이 호로군은 원래는 남만주 철도를 지켰던 그 일본군 계대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떨쳐 나와가지고 조선혁명군과 손을 잡았던 거고요. 여기 이제 한국 독립군과 손을 잡았던 세력들은 의용군이었어요. 조선 의용군. 중국 의용군인데, 자, 이 중국 의용군이라는 자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모집한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중국이 의용군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놓고 이제 그 파견했잖아요. 근데 의용군은 이제 이때 의용군은 상당히 여러 잡다한 세력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 독립군들의 이제 최홍사령관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인데, 이때 이 전투가 이제 한국 독립군이 의용군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쌍성보, 경바고, 사도회자, 동정성, 대저장령 같은 수많은 전투를 했고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전투가 대저장령 전투다. 그래서 이건 청산리 전투에 버금가는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전투다. 자, 한국 독립군은 이러한 전투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본군의 침략에 크다는 타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연합하여 항정함으로써 한중의 공일 항일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청청은 한국 독립군이 이러한 활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부터 중국 간내로 이동해라라는 그 제의를 받게 되고요. 그 김구는 장제스 협조를 얻어서 낙양 군관학교에서 한인 청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책임을 지청청에게 부탁을 했죠. 결국에는 1933년에 지청청은 군관학교에 입학한 지원한 청년들과 함께 남경 이동하게 되고 이들이 난양 군관학교에 군사훈련을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하는 한국 강복군의 주력이 되었다. 예,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 한국 강복군의 주력이 되었다는데 요 과정의 중간에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당시 중간에 빠진 내용도 있어요. 그래갖고 한국 독립군의 주역이 되기 전에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조선혁명단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있다가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대전량의 전투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에 이제 중후반에 간내에 일어났던 이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간내와 관련된 내용도 또 복잡해. 이게 예전에 한번 또 기출과 관련돼서 조선 우용대니 조선 우용군이 하면 나왔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간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930년대 중국 간내와 만주 지역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면 여기 자, 여기 보면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들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이렇게 이제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간내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일부 이제 만주에 이제 주둔했던 세력도 동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간내를 살펴보기 전에 만주 지역에서 이들이 이제 민족주의 계열들이 사라진 자리에 사회주의 계열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들은 공산주의 항일운동으로 30년대까지 활동하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 민족주의자를 끌어다가 그 만주 지역에 항일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인 농민들과 중국인들 연대투쟁, 추수투쟁이나 충황투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만주 일대에 소비에트가 결성돼서 동국인민혁명군이 조직이 되고 그때 이제 그 토지개혁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국항일연군이 조직됐죠. 동국항일연군은 6차 코미테름 6차가 아니라 7차 자, 코미테름의 영향을 받아갖고 조직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7차 코미테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이제 파시즘 등이 등장하니까 이들과 대응해서 그 민족주의와 손을 잡아라라는 코미테는 지시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 민족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항일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한 부대가 동북지역, 오늘날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인들이 많이 참여했죠. 한일 사회주의자 조직이었고요.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조국 강복회가 있어요. 조국 강복회는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했던 그 조선인 간부들로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내 천주교 조직과 연결돼서 국내 진공작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끌었던 1937년에 보천보 전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는 한동안 이제 국내 무장투쟁이 없었는데 이 1937년에 그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다시 무장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국내 그 무장투쟁이.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동북항일연군과 조국 강복회는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이거를 사회주의 조직으로 잘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은 했지만 거기에 이제 뭐냐면 민족이나 그 다음에 사상을 떠나서 모든 정파가 아울려졌어.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적인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조국 강복회 활동도 물론 사회주의가 중심이었지만 그 천도교 조직과 연결해갖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간내를 보죠. 여기 간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만리장성 이남. 중국 간내. 예, 여기는 만주. 참고로 중국은 만주란 말을 안 쓰죠. 별로 안 좋아해요. 만주하면 만주국만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동북 지역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관내에서는 통합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이제 제7차 커미테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건데, 그 당시에 김홍봉을 중심으로 해갖고 통합운동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그 당시 통합운동 결과, 여러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단체들이, 해체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등등 해갖고 5개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한민족혁명당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제 한국독립당인데 이게 한국독립당은 착각하실 게 뭐냐면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하고는 좀 달라요. 그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이 아니라 이거는 그 임시정부 있죠. 임시정부에 있는 한국독립당이야. 그래서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은 신한독립당과 합쳐지면서 해체됐고 요때 이제 한국독립당은 조송왕이 이끌었던 한국독립당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임시정부 안에서 조송왕과 김구가 이제 뭐냐면 한국독립당의 당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됐는데 그때 조송왕 계열이 한국독립당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홍봉이 한국독립당을 이제 뭐냐면 섭외해서 조송왕이 임시정부를 펼쳐나갔고 한국독립당을 이끌고 그 민족혁명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김구가 따로 조직한 단체가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야. 그 한국국민당은 그 당시 한국독립당이 나간 자리를 대신해서 임시정부 기반전당이 되었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원봉은 김구에게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을 했냐?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거에 김원봉에 대해서 그 김구가 거절했죠.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의 책동이다.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냐? 참고 김구도 상당히 뭐냐면 공산주의자들 싫어했어요. 반공주의자 이 사람도. 하여튼 근데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김홍봉이 자기가 좀 멋대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 중에 이제 그 조송왕의 한국독립당, 조송왕이나 그 다음에 지청청에 그 이끌었던 이제 그것이 탈퇴에 나와요. 그래서 조송왕의 한국독립당, 해서 재건한국독립당이라고 하고요. 지청청은 원래는 이제 그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이죠. 근데 한국독립당이 신한독립당으로 들어가면서 해체되면서 누굴 끌고 들어왔냐면 만주의 이제 정치적이었던 조선혁명당을 끌고 와갖고 온 거야. 그 말을 바깥한 거야 이 사람은요. 당적을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들 한국국민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이제 보수단체들이 만든 게 뭐냐면 1937년에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예, 이거 우익조직들이 만든 거야. 우익조직들이. 예. 근데 이 단체들은 통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 당을 모아놓은 연합단체예요. 연합단체. 말 그대로. 그래갖고 이제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가 하나의 통합적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한국독립당이죠. 예, 김구가 만든. 그래서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을 통합해갖고 만들고 그때 이제 상준주의를 내세우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기반정당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국독립당이라는 명칭이 자주 언급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 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군의 정치 조직으로 한국 독립당이 있었죠. 요게 이제 제만한국 독립당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국 독립당 있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1930년에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 그래서 나중에 조송왕이 끌고 와가지고 민족혁명당에 통합된 한국 독립당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민족혁명당에 나와가지고 만든 재건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40년에 김구가 다시 통합해서 만든 한국독립당 4개가 있어. 이 명칭이. 자,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당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이 분열돼갖고 하니까 이제 김홍봉이 새롭게 또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조선민족혁명당. 1935년에 재창당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다시 또 뭐냐면 이제 무정부주의나 좌파 조직들과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체들 보면 조선혁명자 연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민족해방운동자 연맹이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들과 연합을 하는데 요때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조선청년 동맹이 있어. 조선청년 동맹. 네.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한 민족혁명당을 중심해서 세 개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에는 1937년 당시에는 우익단체인 세 개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만든 한국강국운동단체연합회와 그 다음에 자익과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 중국 국민당이 협조하되 대일항전이나 대적심리 등등등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나 국민당 입장 올 때는 이렇게 조선 독립운동 진영 내에 이제 자익과 우익이 분열되니까 이걸 너네들 하나 합쳐라 압력을 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당 압력 아래 뭐냐면 전국진선연합회, 전국연합진선협회가 만들어져요. 이 전국 그 연합진선협회는 좌우합작을 뭐냐면 하려고 한 단체였는데 그때 이제 7개 통일대, 집단 통일대가 개최돼. 자, 한국관광운동단체 연합회의 3개 단체,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4개 단체가 합쳐서 7당 통일대회가 이제 결성이 되죠. 그 과정에서 통합이 잘 안 됐어. 통합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김구가 한번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때 또 암살을 당하는 위기를 처해져요. 그래서 김구가 이제 총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죽은 줄 알았어. 그 의사가 내버려뒀는데 새벽까지 끙끙대고 이제 살아남아가고 이제 치료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돼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결렬이 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오용대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활동했지만 이제 국민당의 좀 보조부대가 되니까 약간 실증이 났는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싸우고 싶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한국 강복군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김홍봉이 조선 우용대를 이끌고 한국 강복군을 편입시키고 나갔어요. 내려가려고 중경 쪽으로 갔는데 김홍봉이 쭉 가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병력의 70% 이상이 김홍봉의 김홍봉에서 떨어져 나가고 몰래 북쪽으로 갔어요. 하북으로. 그게 뭐냐면 조선우용대 하북지대고 있고요. 깨어나니까 이제 부대가 70%가 사라졌거든. 그 나머지 그 30%를 이끌고 한국강복군에 편입이 되죠. 김홍봉이. 그래서 민족혁명당 자체는 이제 여기 임시정부에 편입이 되는데 군사주의였던 조선우용대 거의 70%는 어디로 갔다?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로 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호가정 전투에서 참여하고 반소탄전에 참여하겠는데 반소탄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이 그 중국 공산당 소탕을 하고 있었어요. 백단 전투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소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동과 그러니까 중국군과 연합해서 중국 공산당 연합해갖고 반소탕전을 이제 했다. 반이랑 반대받자죠. 소탕전에 대항하는. 자, 그 당시 이제 최장의 허정수 무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한인 간부예요. 그 당시 상황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안에 한인 간부들이 많았어. 중국 공산당에 일본 공산당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조선 공산당 해체되면서 코미테르가 조선 공산당을 뭐냐면 다시 복귀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어떤 지정을 내냐면 너희들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은 조선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해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최정희나 허정수, 무정 같은 사람들이 그 뭐냐면 거기 중국 공산당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들과 이제 손을 합쳐갖고 만든 것이 하북조선청년연합회야.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바뀐 게 조선독립동맹이죠. 이제 이걸 김두봉이 이제 지을 거죠. 김두봉은 참고로 이 사람 한글학자예요. 그리고 김구가 친구예요. 김구가 친구고 남북협상 때 이제 서로 이제 뭐냐면 또 서신을 주고받고 했죠. 김구하고 나중에는 또 숙청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군이야. 그래서 여기 조선의용대하고 조선의용군하고 헷갈리게 있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선 우영대는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지금 오늘날 무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대고 조선 우영군은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예난에서 지금 활동했던 분야야. 그래서 8.6군과 활동을 같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복 후에 요들이 이제 북한 인민군 편입이 돼요.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입이 돼갖고 나중에 남침할 때 핵심 부대들이 북한 그 인민군들 핵심 부대가 거기야. 서울이나 저쪽 강릉 쪽으로 들어온 사단들이 거기 그 예전에 조선 우영군 부대들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대는 전투 부대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주적 부대였죠.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이었던 조선 독립동맹은 나중에 북한에 들어와서 연안파로 이렇게 계승이 돼요. 근데 연안파는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숙청 문제도 해가지고 또 제거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연안파로 계승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1940년대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 안에서 또 이제 김홍봉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독립동맹과 국내에 누가 있었냐면 영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영운형이 그 당시 뭘 조직하죠? 건국 동맹을 조직해. 이게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도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건국동맹과 조선독립동맹과 그 다음에 그 당시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간에 좌우합작 연합을 이제 막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막 조직할 그쯤에 일제가 뭐가 됐어요? 패망을 했어요. 결국엔 조직을 못하고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잡한 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예전에 여기 조선 우용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 의용대 요거 좀 구별을 해주세요.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좀 정리 더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좌우합작 운동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좌우합작 운동. 예. 근데 이 좌우합작 운동은 그 명칭이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엄밀히 다른 거긴 해. 예. 왜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당을 하나로 합치자는 거고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익과 우익이 서로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 안에 통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명칭을 부르게 되는데 자 하여튼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하여튼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보면 1923년에 먼저 볼게 이제 국내 중국 관내에서 이제 국민대표회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임시정부 노선 갈등 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 통합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26년에 중국 관내 상해에서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제2차 커미트의 영향을 받아갖고 지시를 받아갖고 그 당시 그 한국 독립 관내 촉성연합회가 구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렬돼가지고 유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과 한국 독립당으로 분열이 되고요. 자, 192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조선 내에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그러면서 신간회 창설도 이제 연결돼 있고, 그다음 1928년에는 또 전민족 유일당 촉진대회가 만들어져요. 미스협정이나 국내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 삼보 통합운동이나 참의부, 정의부, 신문과 통합을 했지만 조직 형성 문제 때문에 국민부와 혁신위원회가 분열되고 결국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분열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중국 관내에서 그 뭐냐면 또 해요. 그래서 한국 대일 전선 통일동맹이 결성돼. 이거는 김홍봉이 이끌었던 거야. 김홍봉이. 그래서 7차 커미트의 영향을 받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등등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36년에는 동굴항일연군이 결성되죠. 이것도 제7차 커미트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조국 강복회가 이제 한인공산당 세력들이 이제 결성이 됐고 이 동국항일연군과 조국 강복회는 그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그리고 조국 강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민족주의자 총독 세력들이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일으켰는데 자 하여튼 그다음 1939년에는 그 국민당의 정권의 요구로 전국연합 진선협회가 결성돼요. 7당 대회가 그래갖고 했지만 결국에 갈등으로 제대로 안 됐고 42년에는 임시정부 내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성하게 이제 상준주의나 국민당 정부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때 자익계열인 뭐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일단 자익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몇 차 개헌이 있었다고 했죠? 5차 개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5차 개헌. 자, 그래서 5차 개헌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942년에 그 다음에 임시정부 밖에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익세력들과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세 개 단체가 연합하려고 했지만 일제 폐명 때 무산됐다. 여러 번의 이제 뭐냐면 자화합작 운동 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교과서를 이제 쭉 읽어볼게요. 자, 1930년대 후반 중국 간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무장 독립군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에 중국 강내 독립운동 세력들은 우익세력이었던 연합한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그다음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는 세 개 단체가 돼 있죠. 한국국민당, 그다음 재건한국독립당, 조선운동당 이런 것들이 있고, 자익세력들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민족혁명당, 그다음 조선혁명자연맹,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 조선청년동맹 네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양대 진영으로 이제 형성되었다. 그래서 전자는 대한민국 이주정부를 이제 유지하고 활동했고, 후자는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이제 호복성 항구는 그 무안이에요, 무안. 무안에 보면 무안 삼진이 있거든요. 무안 삼진 중에 항구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그 무장조직으로 조선의용대가 조직됐다. 여기. 조선의용대는 주로 누구 중심일까요? 김홍봉 중심이죠. 김홍봉. 예전에 의열단 출신들로 해갖고 조직이 됐죠. 조선의용대는 중국 간내에서 결성한 최초 무장조직으로서 김홍봉이 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립 당시 100명의 병력이었고 2개의 구대로 편제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사위원회, 그러니까 국민당의 어떤 지원을 받았고, 창설 직후부터 중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에 전개했다. 그리고 1937년 7월 노후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1구대는 중국군과 일본군이 대격전을 벌인 호남성 장사로 이동한 걸 비롯해서 대원들은 중국 각 정부에 배속되어 중국과 협동작업을 통해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했다는데 실전한 건 아니에요. 주로 뭘 했냐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정보 수집, 포도신문, 적의 문서 번역 이런 것들을 주로 했어. 왜냐하면 이들 자체가 이제 주로 엘리트 부대들이야. 엘리트 부대. 예전에 뭐 그 한국 사람이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에 되게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어를 일본어를 잡으면 일단 일본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제 해가지고 통역하고 번역하고 그런 게 일종의 병참 역할을 한 거야. 병참 역할을. 이제 지원 역할을. 근데 이들 세력들은 좀 약간 불만을 느끼겠지. 자기는 일본군과 직접 싸우고 싶은데 일제 국민군의 일종의 지원 역할, 지원부대 역할밖에 안 되고 시다바이 역할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나중에 이제 중국 국민당과 지원을 받은 한국 강복군도 야전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냥 지원해주고 신문하고 뭐냐 선전하고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지원 역할을 하는데 머물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일단 조선의용대 부대가 있다. 조선의용대는 뭐하고 헷갈리지 마시냐면 나중에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용군하고 의용대는 다르다. 예,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물론 이제 의용군의 많은 수가 이제 의용대 편입되긴 했지만, 자, 조선의용대 활동을 볼게요. 조선의용대는 창설 시기부터 1940년 하반기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다. 자, 일본군의 진지에 가까이 정권에서 선전전을 통해서 그 당시 일본군의 전쟁 기피나 전쟁 반대 정서를 불리키는 공작을 펼쳤고, 그 다음에 직접 유격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 다음 통신 및 철도 파괴 공작에 참가했다. 또 조선문, 중국군, 일본문의 책자, 전단, 포호 같은 것들에 그 반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전투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적의 포로를 교육하고 의용대를 편입시키고 이들을 훈련시켰다. 이게 적의 포로는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조선인 포로예요. 조선인.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싸울 때 여러 가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인 들어와갖고
한 조선인 청년들이 많았어요. 도망쳐 나오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뭐냐면 한국에 편입시켜갖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탄생한 최초의 조선인 부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게 이제 조선의용대의 의의죠. 예. 최초의 중국 관내에서 탄생한 조선인 부대다. 자, 조선의대는 좁게는 중국의 항일전에 동참한 국제지원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넓게는 반제국주 투쟁의 일원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이러한 활동은 중국 측의 신뢰를 받았으면 물론이고 국내 한국인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국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의용대의 병력은 크게 증가됐고요. 조직도 대본부와 세계 지대도 편성되어 3배 이상의 무장 조직으로 발달됐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1940년 두 세조로 나눠졌는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대원들이 3월 항해를 건너서 하복지대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하복조선 청년연합회를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하복지대죠. 네, 조선의용대 하복지대. 자, 조선의용대 하복지대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한인 그 공산당 세력과 연합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되고 그 무장 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을 만들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국민당 지역에 있었던 김홍봉, 원래 김홍봉이 한국 강복군에 편입시키려 했는데 이걸 애들 데리고 가다가 도중에 자고 있는 동안 빠져나간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한국 강복군 한 30% 정도가 한국 강복군에 편입이 되죠. 자, 1931년에 9월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후에 만주 지역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원 아래 수많은 항일 무장 세력이 결성되었다. 초창기 적의대 유격대를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 성공을 선거한 한인되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한일 유격대를 중심해서 동북 인민혁명군을 건립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했지만 해방군 의미야. 그래갖고 되게 이제 그 당시 그 해방국 소비에트를 만들죠. 소비에트. 자, 소비에트인데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건설되고요. 그 다음에 1936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은 동북 한일 영군을 결성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뭐냐면 항일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이념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뭐냐 여러 부대들이 이제 결합돼서 만든 게 동북 항영군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만주 지역에서 격렬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중일 전쟁으로 일본군의 대공사가 거듭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만주 지역에서 항전이 어렵게 되자 1940년에 겨울에 러시아 연해주 이동하게 돼요. 이 당시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 일본군의 대공세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동북 항일 영군들이 이제 해체돼 나가는데 탄압받고 그때 이제 그 한인 부대들 조국 강복회 부대가 있죠. 네, 조국 강복회가 있는데 이때 김일성 같은 이제 부대들 김일성 부대가 어디가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 연해주도에서 러시아 군대 편입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소련군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소련은 이제 뭐냐면 북한 정권 만들 때 일종의 얼굴마다 보내서 김일성을 예. 자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옆에 동북항일연군 동북인민혁명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이들 이제 있고. 그 다음 만주 지역은 그렇고 연안에서 이제 얘네하고 가가지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만든 관련된 조선의용군과 조선 독립동맹 볼게요. 이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종전에 이제 조선의용대 하복지대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1941년에 조선의용대하고 이제 그 하복지대와 그 다음에 그 한인 공산당 세력이 이제 간부들이 연합해서 조직한 것이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부대인 조선의용군인데요. 자, 1941년에 조선의용대 주력이 하복으로 옮겨지니까
한국조선청년연합회가 조선독립조직으로 개편됐죠.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의 집행위원부는 김두봉, 최장희, 무정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조선오용을 거느리고 군사활동하는 한편 일부는 조선공산당의 항일 궁정대학에 가서 정치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일제 폐망 후에 데뷔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내 상서성, 하북성, 상동성, 안희성, 하난성, 호북성 등등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냐 이거 중국 8.6군하고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예한 8.6군 활동 지역이죠. 그래서 국내 이익 등을 일파하여 연원과 저축을 한 등 항일운동을 하고 되고 조선 독립동맹은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에 합의했으나 일제히 폐망하고 실행되지 못했다. 예, 아까쯤에 이제 그 임시정부를 주도해 갖고 자화합작 연합을 하려다가 이제 일제 폐망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1945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일본의 패장병들과 산발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국내 진군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북한 인민군에.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이제 한국 강복군의 활동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체제 전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총 20년대 잠깐 반짝했다가 중반에 이제 침체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30년 후반에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주 의사의 의거 직후 상해를 떠나서 중국의 여러 군데에 이동해서 다니다가 1940년에 충주에 정착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곳에 이동을 했냐면 일단은 일본의 탄압도 있고 그 다음에 1937년에 무슨 사변이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가 따라다니다가 국민당 정부가 이제 충칭 오늘 중경에 정착을 하니까 같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충칭은 그 당시 중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고 전라도부터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다. 자, 이곳에 도착하면서 임시정부는 전란으로 인해 틀어진 정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민족주의 세의 결집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김구의 한국독립당, 국민당, 조성왕 홍징의 한국독립당, 이정청 최동호의 조선혁명당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새로 모아가지고 그 잠깐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 외워두세요. 네, 1937년에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합조직들이 이제 하나 당을 받죠. 이게 한국독립당이야. 네, 이게 1940년. 그래서 통합한국독립당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 구성을 이제 좀 약간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도표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국독립운동단체, 유혈단은 민족혁명당이 있다가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 이게 이제 갈려져 나왔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세 개 단체가 이렇게 한국독립당으로 이렇게 있고, 조선민족혁명당도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돼요. 예, 1942년에. 예, 그래갖고,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자화합작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야. 민족주의 내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게 상균주의예요. 상균주의 좀 볼게요. 자, 상균주의는 누가 제시했냐면 조송왕이 제시했어요. 네, 조송왕이. 그래서 이제 조송왕이 이제 뭐냐면 중도 우파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균주의를 제시했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띄고 있다. 유럽의 지금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상균주의가 그 당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많이 반영됐던 게 뭐냐? 그것은 이념에 상관없이 그 당시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요구했던 점을 반영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에서 상균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서 있고 작은 의미로서 있겠어. 큰 의미로서는 세 개를 균등히 하자. 자, 인균, 그 다음에 족균, 군균. 세 개의 균등을 얘기하죠. 근데 작은 의미에서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의미에서 균등해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교과서나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는 대개 보면 인균과 한정돼서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뭘 하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정치적으로는 보통 선거제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생산 기간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와 농민 분배, 계획경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 교육은 의무교육 실시. 이게 이제 상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정치, 경제, 교육에서 어떻게 균등하게 했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 족교는 민족 자결에 의한 거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 국구는 식민정책과 자본주의 배경, 침략행위 금지, 상호 불간섭과 침탈행위 금지, 요걸 이제 배경했다. 그래서 대개에 보면 이제 요걸 물어보고 있지만, 금성출판사 있죠? 그런 데서는 이 족균과 균균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조선화 상균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도 반영돼 있고요. 후에 여운형이 이제 건국 그 여운이 만든 동맹 강령에도 반영됐고 그래요. 예, 두두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상균지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서, 자, 한국독립당이 창단되면서 임시정부는 확고한 세력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분산되었던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었고,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결집된 것이다. 그래서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시정부 산하로서 1차 통합과 2차 통합이 있었다고 했죠. 1차 통합은 그 당시 그 한국독립당, 조선공당, 한국국민당이 그 한국독립당 이름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40년에 그러다가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에 들어오게 되죠. 그 2차 통합을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새로이 성립된 한국독립당. 여기 한국독립당은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이야. 그래서 이걸 있는데, 자, 이거 통합한국독립당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을 활동하면서 정부를 유지하는 기초세력이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들 배경으로 정부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새로이 참여한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인사 등 의정원 의원과 정부의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임시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했죠. 이게 몇 차 개헌이에요? 4차 개헌이에요. 3차 개헌은 아까 이제 유일당 운동과 관련돼 갖고 유일당 운동에서 이제 민족 유일당 대당이 만들어지면 그 임시정부가 이제 편입하려고 이제 잠시 만들었던 헌법이고, 요때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체제였죠. 그래서 종전에 국무령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명의 국무위원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4차 개헌 때 주석 지도체제로 바뀌어요. 저 보통 중국의 주석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를 주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3차 개헌 때 주석제가 있었긴 했죠. 이때 3차 개헌 때 주석제는 단순히 5명의 국무위원 중에 1명 중에 돌아가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일종의 사회자? 그런 것밖에 안 됐는데, 4차 개헌 때 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식으로 따면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김구가 이제 주석으로 이제 취임해서 했는데, 왜 4차 때부터 이 주석 지도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요때가 이제 중일 전쟁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나서 좀 구시점을 잡아갖고 이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근데 5차 개헌 때 이제 1944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편입돼 들어왔다고 했죠? 조선민족혁명당에 들어왔다고 했죠? 좀 좌파세까지 띄는. 그래갖고 좌우합작적인 성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석은 김구가 맡고 부주석은 그 당시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이었던 김규식이 맡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좌우합작적인 어떤 성격을 반영했다. 4차, 5차 개헌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940년대 10월 국무위원제 주석으로 바꾼 내용 헌법을 개정했고, 자, 임시위정원에 의해서 김구를 주석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이제 새로운 중경 임시정부가 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표했다. 자, 이거는 왜 공표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하고 막 싸우고 일제가 이제 패망할 걸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겠다.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비해가지고 뭐냐면 건국강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표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만 공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선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공표했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 만든 건국동맹도 건국강령을 공표했어.
근데 그 건국강령의 공통점은 뭐가 반영됐냐면 상균주의가 반영됐어요. 자, 거기에 보면 상균주의를 기본 결국으로 한 건국강령은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의해 독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과 정치, 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전체가 공정한 생활을 항의할 수 있는 군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강복 후에 건설한 민족국가상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을 확립한 동시에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집중시키자 한 것이다. 자, 한국 강복권의 창설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된 무력의 중일전쟁은 중국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자,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서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해 전시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국 강복권의 창설이다. 그래서 충칭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대 편성을 추진했다. 병력 모집을 위해서 군사 특파단을 구성하는 한편 위주 지역 교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군대 편성에 대한 인준과 지원을 교습하였다. 자, 한국강복권 창설위원회는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만주 독립군 출신의 군사 간부들과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었던 한인 청년들을 소집하여 강복군을 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년 이내에 세계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다음 1940년 충칭에서 한국강복군이 창설되고요. 한국강복군의 총사령부와 세계지대가 편성되었다. 한국강복군이 창설된 후에 중국 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했던 한인 무장세력들이 강복군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942년 1월 아나키즘 계열의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청년 전지 공작단이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면서 5지대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1942년 7월에 하북 이동하지 않고 중국 국민당 지역에 있었던 조선의용대가 또 한국 강복군에 편입됐죠. 그래서 김홍봉이 이끌었던 400명까지의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자 한국 강복군의 군사적 한층 증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여 전세 태세를 확립하던 시기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1941년에 일어났죠.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의 해군 기지였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2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성왕의 명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요. 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략도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설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강복군을 속기 확대하여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전제에 한국 강복군이 하여금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후에 연합군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뭐 길게 설명했는데 그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후에 뭘 획득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전순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전후에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거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열강대 인정했냐? 열강대 인정 안 했어요. 이런 것들 대일 선전포고.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임시정부 자체를 왜 인정 안 했냐면 그날 임시정부 인정해버리면 열강대에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서 임시정부 만들면 어떻게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한국 강복군과 중국군에는 창설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1945년에 군사협정을 체결해요. 한국 강복군과 중국군이 연합하여 항일작전에 참가한다는 걸 명문화했고요. 한국 강복군의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활동들이. 이 활동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예, 활동들을 쓰라고. 자, 영국군과 또 인도 미얀마 전선에는 인팔작전이 있었어요. 인팔작전. 일본군들이 이제 뭐냐면 저기 미얀마 북쪽에 인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인도의 인팔 공격해갖고 거기 보급선을 끊으려는 그 작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큰 공을 했는데
강북권은 1943년 8월에 영어와 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작대원을 선박을 파견했다. 자, 이들은 1944년 초부터 영국군과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했고 영국군이 하기 어려운 대적방송, 서울신문, 정문서 번역. 왜 이거 다 일본어로 적혀있죠? 일본어로. 이거를 이제 얘들이 주로 이제 강북군이 주로 활동해 알려줬고 이걸 영국군에게 이제 통역해 주는 거죠. 영어로. 자,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완전히 패퇴한 1945년 7월까지도 계속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강북군은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과 연합하여 합작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게 돼요. 이걸 이제 그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제 미군은 이제 뭐냐면 OSS, 예, OSS. OSS는 나중에 이제 CIA 아니죠? CIA 전신이야. 예. 그래서 미국과 합작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한국 강북군 측의 의도와 대일 항쟁의 전쟁의 척보활동 한국군이 이용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물렸다. 그래서 한국 강북군은 미국의 합작을 통해서 한국 강북군 대원들의 척보활동을 시키고 이들 한반도에 침투시켜 후방의 작전을 전개하는 내용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전후에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도 이제 임시정부도 일종의 승전군 차원에서 협상태에서 유리한 그 발언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뭐야? 그전 일본이 항복해 버렸죠. 예. 자, 이들 위해서 1945년에 5월 1기생이 50명이 선발되었고 그 이들이 3개월 과정의 훈련을 들어갔다. 훈련은 무정교신과 게릴라 활동의 특수훈련으로서 일종의 첩보훈련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쭉 국내 진입작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히 선언한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밑에 이제 그 한국 강복권 선언문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선전포고문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둔 건 좀 발라두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 그래서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중영, 미, 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파하게 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으로써 축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 거 파악을 해두고 이름으로써 이제 뭐 전후에 승전국지에 서가지고 발언권을 높이려고 했죠. 근데 열강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어차피 인수정부 자체를 인정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임시정부가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민당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자, 여긴 없네. 국민당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 탑재를 안 해놨는데 만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 당시 국민당을 국민당이 강복권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강복군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그 한국 강복군 행동중수 9개항을 요구했어.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행동중순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중순이라는 것은 그 따라할 규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강복군이 국민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돼갖고 이게 일종의 통제를 받는 거야. 통제. 작전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데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강복군이 이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누가 대주는 거야? 중국 국민당이 대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어떤 군사 행동권을 갖지 못해요. 예, 이것 때문에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김구가 이거 없애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빨리 이런 규정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944년인가 45년 없어졌는데 그게 의미가 없죠. 45년 초에 없어졌어. 그 45년 초에 가서 독자성을 확보했다는데 이미 그때는 뭐예요?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 책을 보죠.
자, 그 당시 일제시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을 볼게요. 자, 전 시간에 얘기한 1920년대는 일본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3.1운동 이후에 유입되는데 이때 이제 그 사회주의 관련된 서적과 해설서가 이제 출판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널리 보급이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일부 지식인과 청년을 중심으로 널리 파급됐고 그리고 이것이 192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경제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 각계 운동 있죠? 청년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소년운동, 여성운동 등등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청년 지식인층은 독서회를 비롯해 여러 사상가 단체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읽거나 그 다음에 강연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널리 보급했는데 이때 이제 노동자 농민 조직이 만들어지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돼요. 조선공산당이. 그렇지만 이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공표해서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활동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은 내부 분열과 일제 탄압을 결국 1928년 해체돼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25년에 만들어지고 해서 계속 해체하고 복귀되고 해체하고 복귀해서 1차 공산당부터 해서 4차 공산당까지 만들어져. 그렇죠. 결국엔 안 돼가지고 뭐죠? 다시 있다가 나중에 강복 후에 박헌영이 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죠. 이건 5차 공산당이야. 이번에는 자 한편 사회주의 등장은 민족주의 계열과 이념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으로 민족운동의 전선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자, 이에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어 민족의 독립 달성을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심화합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고 결국엔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하게 되죠. 자, 그럼 청년운동을 볼게요. 청년운동도 이제 아까 이제 있는데 청년운동은 이제 뭐냐? 되게 그 청년단체가 이제 보통 청년이라는 개념이 좀 예민한데 그 성년도 있죠. 한 20대에서 한 3, 40대 중심으로 했던 게 청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단체들이 이제 강연회, 토론회, 학교 강습회, 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 향상과 뭐 단련을 도모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 초기 청년단체는 주로 이제 수양학 계몽 활동을 목적했는데 이념적 목적이 분명히 없었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3.1운동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뭐냐면 청년단체가 급증해. 왜냐면 문화통치 이단으로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야학하거나 뭐 이제 토론회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단체가 급증하는데 이 청년 조직도 다시 뭐냐면 좌우합작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이게 분열이 돼 또.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고 또 해체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 아까 이제 그 보면 몇 페이지를 뽑으시면요. 예. 여기 자, 거기 이제 그 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그 기본 강의는 없고 심화 교재라고 해갖고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표를 한번 자주 찾아서 만들어봤거든요. 청년운동의 이제 그 내용 중에 조선청년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조직인데 그 앞에 이제 그 사회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단체들이 청년 조직들이 만든 연합 조직이야. 그래서 주로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력 양성론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 연합회가 해체됐어.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회주의로 구성된 서울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사회주의 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신흥 총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1924년에 그 정우회 선언을 연합해서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돼요. 1924년에. 그래서 이때는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주를 했죠. 그렇지만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이제 이 청년운동도 좌우이고 다시 해체가 돼요. 예. 그래서 요건 조선청년연합회하고 조선청년 총동맹 이 두 개 단체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두 개 단체는 예. 그래서 이건 두 개 단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갖고요. 일단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참여했던 조선청년연합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조선청년연합회 1차 이제 자화합작 조직이야. 청년운동에서. 근데 이거는 민족주의 개혁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러나 곧 해산되었고, 이후 사회주의 경향의 청년단체들이 청년운동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그래서 1924년 민족운동의 선구 역할을 다했으며, 청년운동이 분열하여 수습하였고, 민족의 결속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 각 단체들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선청년 총동맹을 구성됐죠. 조선청년 총동맹을 1924년에. 그래서 이제 이 단체는 그 정오의 선언에 영향을 받았고 조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단체는 일제 집회 금지령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점차 독자적인 활동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성립된 신간회가 일제 탄압과 내부 분열로 해산되니까 조선 청년 총동맹이 또 사실상 해체되었고 청년운동단체도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산하의 청년부로 편제되어 대중운동의 학생에 가담하였다. 자, 소년운동을 보죠. 소년운동은 주로 누가 이끌었냐? 천도교에서 일으켰어. 천도교. 자, 그 앞에 부분은 뭐 소년운동이 왜 일어났나 이런 이제 뭐냐면 배경이 돼요. 뭐 우민화 교육 정책, 어린이 노동력 수탈, 등등. 그래서 뭐 어린이에게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 등등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년운동이 일어났는데 천도교 청년회가 중심으로 해갖고 그 소년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당시 이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그 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 예, 소파 방정환. 그래갖고 원래는 천도교 청년회에 소년부가 있었는데 이걸 독립을 시켰어. 그래서 이때 이제 어린이날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란 말 있죠. 어린이. 예. 이 어린이란 말이 이때 처음 사용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린이라고 이제 해갖고 따로 이제 만 13세 정도 되는 그 이하의 사람들 어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도 정하고 어린이에게 존댓말도 쓰자. 그리고 이제 뭐 조선소년연합회 이런 조선소년연합회 같은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정화 같은 색동회를 조직해갖고 5월 1일 날을 왜냐면 어린이날로 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5월 1일 날이 어린이날 정했는데 근데 이게 메이데이하고 겹쳐요. 노동절. 그래갖고 일제가 메이데이하고 겹치다고 하니까 허가하지 않으니까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해요. 5월 첫째 주 일요일. 그러다가 아마 해방 후에 5월 5일로 정했을 거예요. 어린이날로. 네. 그래갖고 이제 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렇게 정했다는 거. 그리고 사상적 바탕은 뭐냐면 이제 천도교인데 천도교에서 이제 인내처 사상 있죠. 인내처 사상은 곧 뭐예요?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최시영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 최시영은 이제 꼭 그 밑에 3대 교주가 송병이잖아요? 송병의 사회가 뭐냐면 방정환이야. 이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소년운동도 또 분열돼. 그래서 이게 사상과 이념들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 발발에 청소년운동이 금지돼요. 소년운동이. 자, 그리고 이제 방정환은 이제 후에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죠. 이 사람이 좀 친했다. 그 소문도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이 시기에 소년운동은 천도교 청년회가 소년부를 설치함으로써 본격화되고, 방정환은 아이들 인격체가 대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키우라는 것이 꼭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소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2년에 방정환 등이 중심된 청도교 소년회가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했고, 물론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되니까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했죠. 이후 기간지로서 어린이를 발간했으며 여러 기념행사와 소년 보호운동을 전개했으며 소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 이로 인해서 1925년에 소년단체 수가 220개에 이뤘으며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조선소년연합회가 조직이 되고 세계적인 소년운동이 전개되었다. 색동회의 방정환과 소년척구단, 보이스카우트의 조철호 등은 소년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고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소년운동을 금지시키고 조직을 획산시켰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청년운동과 소년운동 이 내용 있죠. 여성운동 보죠. 여성운동이 재작년에 나왔죠. 여성운동이. 그 여성운동 부분을 좀 약간 이제 거기에 제가 강의 교재에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성운동의 배경은 뭐냐? 여성의 낮은 지, 그리고 장시간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증가, 가부장 쪽 호조제.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식 호주제의 영향 때문에 이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이 여성 해방을 강조했고, 사회진흥 영향. 그 20년대 그 여성운동은 분열돼 있었어요. 이념적으로 올 때 이제 부유자 출신의 운동, 항일단체 계열, 사회단체 계열. 여기 분열됐던 운동을 그 당시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뭐냐면 근우예요. 근우회. 이번에 예전에 나왔던 근우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자유합동단체였고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가가 만들 때 근우회도 많이 같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신가가 해체되고 나서 근우회도 해체됐어요. 그래서 강령은 이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행동 강령 그 밑에 있고 활동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강좌를 통해서 선전과 계몽활동, 여학생운동, 그다음 근우라는 잡지를 발행했고 그렇지만 사회주의 활동가의 해소론에 따라 해체됐다. 그 밑에 이제 일본식 호주제도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1920년대 이후에 여성들은 소수이긴 하나 강범위한 전문직 또는 기술직 업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농촌 여성과 근로 여성들이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은 물론 성적 차별에 따른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 1920년대 활발한 사회운동 양상은 더불어 여성단체들이 출연하게 됐고 20년에 한해 30개 여성단체가 결성됐죠. 여성 계몽을 중심한 단체로서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청년회, 종교단체로서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대표적이다. 자, 이들 단체는 강연회, 토론회, 개최, 야학 강습서 운영을 통해 여성의식의 변화시켰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조선 여성 동호회가 결성되어 노동야학을 준비하고 여성 직업조합을 결성하는 등 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민족협동전선론. 요게 키워드죠. 예전에 이거 쓰라고 문제 나왔죠. 사회상에. 그래서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서 근우회가 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평운동을 보죠. 형평운동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백정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때 형이라는 건 저울의 의미예요. 저울. 그래서 백정의 그는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백정이라는 신분이 폐지됐잖아요. 그렇지만 일제 그 후에도 차별이 계속 남았어요. 특히 일본은 이 백정을 일종의 이제 차별 대상으로 이제 맨 밑바닥에 깔아놓으면서 이 일본의 어떤 구조적 모순점을 불만들을 백정에게 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백정의 호적은 도안이라고 기록되거나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어요. 그리고 백정 외에는 다른 직장을 취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 차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형평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률상 천인의 신분에 해방되었다. 실질적으로 천인 신분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었다. 특히 교육상의 차별은 물론 호족상의 도환으로 이제 기재한다든지 붉은 점을 표시하여 차별했다. 이에 1923년에 진주에서 백정 출신 자산가 이하찬이 그 형평사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세력으로 도움으로 각도의 12개 형평사 지사와 67개 분사를 설립하여 신분해방 민족운동을 기획했다. 형평운동은 초기 때 백정의 지휘운동에서 출발했으나 사회주의 영향으로 점차 계급운동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원래 그 1920년대 초까지는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사회들이 이제 개입되면서 2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신분해방 운동을 넘어서 민족해방 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해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1930년대 해체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해체되면서 친일적인 조직 대동사가 이제 그 만들어지죠. 이 대동사가. 그래서 대동사가 만들어서 이 친일화돼 버려. 이게 이 세력들이.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형평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형평운동에 반대해가지고 반형평운동도 일어났어요. 주로 누가 일어났냐? 농민과 머슴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이들 입장에 볼 때 이들도 농민과 머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높은 계층에 속한 건 아니죠. 하위층인데 자기가 더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 백정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반형평 운동도 전개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여성 그 운동과 형평 운동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의 여성의 성적 차별 운동, 그리고 그 밑에 형평 운동의 취지면 있죠?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해놓고는 이게 무슨 운동과 관련돼 있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와 좀 비슷하게 일본에도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동아시아 책이 있는데 수평사 운동이 따로 있었죠. 예, 수평사 운동. 그래서 불황민들 차별을 금지하는 운동. 그래서 수평사 운동이 있었어. 수평사 운동. 그래서 이 수평사 운동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형평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간회를 보죠. 이 신간회는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간회는 그 당시 1920년대에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조직된 거죠. 그래갖고 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민주협동 정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간회가 결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약간 기본 강의 교재에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신간의 이제 배경, 가정을 보면요. 일단 사회주의 세력이 있고 민족주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제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도 정오의 선언이 공포돼요. 그래서 이 정오의 선언은 사회주의 조선공산당 안에 있는 분파들의 통합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 안에서도 이는 자치운동의 영향으로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두 개는 나눠지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세력이 조선민흥회라는 세력이 있어. 이 조선민흥회는 원래 그 물산장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세력들인데 이때 이제 그 조선공산당의 그 서울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제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 안에서는 조선민의회가 활동을 통해서 이 당시 서울파 공산당 세력들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좌우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외적으로 볼 때 커미테는 지시를 내리죠. 제2차 커미테는 지시에 따라서 좌우합작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그래서 좌우합작을 한 대표 단체들아.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민족해방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좌우합작 민족협동 정선 운동을 했고 절대 독립론을 주장했다. 절대 독립은 지금 당장 즉시 독립을 해야 된다. 무슨 타협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내용과 이제 사회주의 내용에서 이제 보면 아까 이제 민족주의 내에서도 자치운동에 이제 보는 타협적 경향이 등장했고 그래서 민족주의 내부에 갈등이 나왔고 그다음 조선민흥회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울파 공산주의와 소연계해서 활동했고 그다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뭐 조선공산당 선언, 특히 정오의 선언 같은 것들이 발표했죠. 그다음 비타협적 부르주아, 민족 부르주아의 민족협동 정선 조직하고 계급투쟁 노선에서 민족독립 정치투쟁 노선을 전환하고
공산주의 운동에 분파 투쟁을 청산하자.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위축됐는데 60만세 운동 때 그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했다가 이 조직이 발각이 돼요. 그래갖고 2차 공산당인데 이 조선공산당이 이제 탄압받는데 거기다가 조선공산당의 분열들이 많아. 뭐 이르치크파 공산당, 상해파 공산당, 서울파 공산당 당당.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일제 탄압으로 계속 조선공산당이 세워지면 뭐 치안유지법 동원해서 막 탄압을 받으니까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코미테 2차 대 내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극동 피학방 민족대회에서 부르주아협력해서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을 하자. 자, 이런 것들 여러 요소들이 합쳐갖고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필요성과 사회주의 진영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뭐냐면 신간회가 1927년에 결성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가와 나와 관련된 사정 기억을 해주세요. 위에는 정우의 선언과 조선 민우의 창설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민족 개정주의 등장, 타협적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민족협동 전성운동이고요. 그냥 합법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종전에 그 신민회와 좀 다르죠. 신민회는 불법 단체였죠. 비밀 단체였고 합법 단체야. 그러면 왜 일본이 이 항일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합법화 시켰느냐? 그 여러 가지 꼼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하에 숨어서 활동하면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성화 시켜놓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제가 철저하게 그 신간 내부를 이간질시켜.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간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보면 대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는데 대개 중앙 지도부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장악했고요. 지방 조직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장악했어. 왜냐하면 이들 입장할 때는 기층민족들과 상대해야 되죠.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중앙 조직보다는 지방 조직이 훨씬 더 낫죠. 그 다음 신간의 강령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2번은 우리는 단결을 공고한다. 이거는 왜 그럴까? 그 당시 민족주의와 그 당시 사회주의가 분열됐기 때문이죠. 이걸 염두에 둔 거고 우리는 기회주의 일체 부정한다. 이때 기회주의라는 건 뭐죠? 기회주의라는 거는 이때 기회주의라는 거는 그 당시 기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자치론을 얘기하죠. 자치론. 그래서 비타적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치운동 규탄, 한국의 착취기간 철폐, 그 다음에 한국인의 특수취재법 폐지, 교육차별 금지, 한국교육 실시, 사회과학 사상 연구자유. 사회과학 사상 연구자유는 사회주의 사상 관련된 거죠. 강연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일본인들 이민정책 반대,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강조학생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그 다음 근우의 결성 등등등. 그래서 신간의 활동 내용도 몇 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간 해체해보죠. 신간 해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간 해체 관련된 것이 가와 나와 관련된 건데 그 다음 사회주의자들은 신간 해체라고 하진 않았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소라고 했죠. 창조적인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약을 위해서는 그 전에 조직들을 뭐냐면 건너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체예요. 많이 그냥 해소인 거지. 자, 그래서 신간의 2차 전체 대회를 해서 했는데 신간에는 전체 대회를 별로 열지 않았어. 딱 2번 열었어. 1차 대회는 창간할 때, 2차 대회는 해체될 때. 그래서 왜 전체 대회를 많이 안 열었냐면 전체 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 아니야. 그럼 조직이 어떻게 돼요? 1번한테 파악이 되겠죠. 드러나겠으니까 잘 안 열었어. 자, 그래서 이제 가와 관련된 사정은 신간회를 이제 뭐냐면 해체하자. 이 소부르주아 집단이다. 그래서 소요태와 그 어떤 투쟁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에 반해서 해소파 여함을 해갖고 이제 이거는 나는 신간회를 계속 유지하자.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힘을 모아서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가와 나 사전 좀 읽어보세요. 이제 기출사전이니까. 자, 일단 그러면 신간회가 왜 해체됐냐? 일단 일제 교묘한 탄압정책.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총 20년 후반에 급진적인 어떤 지도부가 등장하니까 이 탄압을 막 본격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민중대회 개최를 이제 핑계로 해갖고 지도부를 이제 급진파 개혁파를 다 잡아 가두죠. 지도부들. 그리고 이제 온건파로 교체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코미테름의 노선 변경, 12월 퇴지와 프로피텔레,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여기 프로피텔론이라고 있는데, 프로피텔론은 엄밀히 말하면 코미테름의 하부 조직이에요. 코미테름의 또 뭐냐면, 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이라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급자 모험주의 노선.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줬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1차 국공합작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장개석이 북벌하는 과정에서 4.12 쿠데타를 일으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절강의 상해 중심해갖고 공산주의 세력들 대규모 숙청시키죠. 그리고 이제 무한정부도 나중에 어떻게 절변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코미테론과 소련은 큰 배신감을 느껴요. 이런 그 장개석 같은 무리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어떤 지시가 내냐면 이제 도시 중심의 폭력 혁명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추백인가? 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 공산당에서 여러 도시들의 봉기를 노동장 중심으로. 근데 곧바로 뭐예요? 진압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략을 오택도시로 바뀌어가지고 뭐야? 농촌을 통해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은 그걸 뭐냐면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택동하고 다른 노선들은 다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는 구추백, 2차는 이립산, 3차는 왕명, 이런 노선들 제시하거든요.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볼 게 이제 12월 퇴지하고 9월 퇴지거든요. 12월 퇴지는 뭐냐?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개량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투쟁이죠. 민족주의 진영과의 제휴를 거부한 노선을 채택하고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조선공산당의 지식인, 학생의 결합체가 되면서 노동자 농민 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그 당시 공장과 농촌을 집중해 당을 개조할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개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단체 감행 중심. 1차 국공합작의 실패 배경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뭐냐면, 1차 국공합작 때 국민당 당적을, 자기 공산당 단적을 가지면서 거기에 들어가 국민당에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 국민당 1대1로 그 통합된 게 아니라 국민당 안에 공산당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간하고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지적만 내린 거야. 그걸 명확히 한 것이 뭐냐면 9월 퇴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간을 개장주의 단체 구조하고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고 여기는 딱 집어서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신간에는 소부여적인 어떤 정당 조직이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상계급을 결성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12월 퇴제와 9월 퇴제를 통해서 신간회 해체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신간회가 이제 나온 사회주의자들이 적색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결성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원만 좀 해줬는데 이때부터 지도부를 장악했고요. 그러면 1930년대 초반에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대규모적으로. 근데 곧바로 어떻게 될까?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공산당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직이 노출됨으로써 큰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30년 중반부터 다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신간의 해소 이후의 투쟁 방향을 볼게요. 민족주의자는 개량주의야. 개량주의자는 뭐야? 타협적 민족주의가 돼요. 그래서 민족운동이 탈락해 친일파 경향이 증가됐고, 자, 그 다음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각각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으로 개편되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성격의 조직에서 이념적 성격의 조직으로 전환되고, 폭동 등 강경한 노선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국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조직화됐다. 조직이 이제 지하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경성, 콩콩 같은 지하 조직, 박헌영이 조직한 그 몇 개 단체들이 지역별로 활동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면 거기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이제 일제시대 때 내용을 보는데, 자, 두 번에 거쳐서 큰 폭이 일어나. 1920년대와 30년대에 거쳤는데 특히 30년대 그때 아주 많이 일어나죠. 여기 이거 누가 주도했을까? 이거는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해체시켜가지고 이제 적색농민조합과 적색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이제 파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파업이 점점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는데
이때 이제 내걸었던 건 요 앞에 내걸었던 거 다르죠. 요때는 좀 경제적인 것들이고, 요때는, 여기 이제 30년 넘어와서는 뭐죠? 정치적인 것들이죠.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제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당시 이렇게 30년대 초반에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어떤 것들 했냐면, 어디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코미테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인정받아서 조선 내에서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코미테는 인정 안 해줬죠. 너네들 이제 조선공산당 재건하지 말고, 예전에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 아래에서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래서 인정 안 해줬어. 예. 결국에는 30년 중반에 꺾여가지고 일제탄압을 지하했다. 자, 해체의 한계를 보면 반일투쟁의 합법화 공간이 축소되고요.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이 탈락, 대중적 조직이 실패함.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해소했던 목표와 명분과는 어긋났다. 의 외워두셔야겠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간의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이 부분을. 자, 그렇게 있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